지금 유럽 민간 우주 산업이 조용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민간 기업이 상업 발사 일정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었습니다. 나사 출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일정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주 산업이 믿어온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이 작은 민간 기업은 무엇을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중부의 컨퍼런스 홀은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들이 기술을 발표하고 투자자들은 숫자와 일정표를 검토하며 정부 관계자들은 규제와 허가 절차를 논의합니다. 저는 이 행사에 5년째 참석하고 있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민간 우주 발사체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동시에 국제우주투자펀드의 기술, 실사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소형 위성 발사체 시장에서 실제로 상업 발사를 반복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구분하는 거였죠. 발사 성공률보다 중요한 건 비용 구조였고 기술 완성도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반복 실험 모델이었어요. 그날 아침 발표 명단을 훑어보는 동안 저는 이미 대부분의 기업을 분류해뒀습니다. NASA 출신 엔지니어가 창업한 기업, 유럽 우주국 프로젝트에서 분리된 스타트업, 대형 방산 기업의 자회사 형태로 출발한 곳들이었죠. 이들은 기술 발표 전에 이미 신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투자자들은 발표 내용보다 창업자의 이력을 먼저 물었고, 심사위원들은 기술 검증보다 과거 프로젝트 참여 이력을 우선 확인했습니다. 그 명단 중간쯤에서 저는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노페이스. 한국에서 온 민간 기업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잠시 그 이름을 들여다봤지만 곧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국의 우주 산업이라면 정부 주도 프로젝트 정도는 들어본 적 있었지만 민간 기업이 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 관심은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오전 발표 중 3곳의 기업 자료를 정리해야 했고 오후에는 투자 검토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됐어요. 미국 서부에 본사를 둔 기업이었고 발표자는 스페이스X 초기 멤버 출신이라는 소개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발표 내용은 예상 가능했어요. 재사용 가능한 소형 발사체, 비용 절감 목표, 2025년까지 상업 발사 개시 계획.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노트북에 몇 가지 수치를 기록했죠. 이 회사는 기술보다 이력으로 신뢰를 얻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 기업이었어요. 발표자는 유럽 우주국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력을 강조했고 정부 지원금 규모와 파트너십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역시 익숙한 패턴이었죠. 기술 실험 일정은 느슨했고 상업 발사 목표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잡혀 있었어요. 저는 이 회사 역시 단기 투자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전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왔을 때 저는 복도에서 다른 심사위원 2명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오전 발표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이 컨퍼런스에서 실제로 투자 검토 단계로 넘어갈 기업은 한두 곳 정도일 거라고요. 오후 첫 순서는 이노페이스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오면서도 노트북 화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발표가 시작됐지만 저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전에 들었던 미국 기업의 비용 구조를 머릿속으로 다시 계산하고 있었죠. 그런데 발표자의 목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숫자를 나열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발표 자료에는 발사체 개발 비용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엔진 개발비, 구조체 제작비, 전자 시스템 구축비, 그리고 지상시험 설비 비용까지요. 각 항목의 수치는 구체적이었고 비율은 지나치게 현실적이었어요. 저는 잠시 계산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 숫자들은 계획이 아니라 이미 집행된 예산처럼 보였죠. 발표자는 부품 내재화 비율을 설명했어요. 엔진 핵심 부품의 70%를 자체 제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민간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부품을 내재화한다는 건 비용 구조상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발표 자료는 그 비효율을 감수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사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발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실험 반복 주기가 나왔습니다.
엔진 연소 시험을 평균 3주 간격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미국의 대형 민간 기업들과 비슷한 속도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빨랐습니다. 발표자는 실패를 전제로 한 설계 철학을 설명했어요. 한 번의 실험으로 완성을 목표로 하지 않고 반복된 실패 속에서 데이터를 축적해 개선한다는 방식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오전에 들었던 미국 기업은 실험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잡고 있었어요. 유럽 기업은 1년에 두세 번 정도였죠. 그런데 이노페이스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엔진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의 차이였어요. 발표는 상업 발사 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말 첫 궤도 진입 시험, 2025년 상반기 상업 발사 개시.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빠른 일정이었죠. 그런데 발표자는 이 일정이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을 기반으로 한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고객사 명단이 화면에 떴고 계약 건수와 발사 예정 시기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사 단가, 개발 기간, 실험 횟수, 부품 내재화율. 이 변수들을 조합하면 이노페이스의 비용 구조는 기존 미국과 유럽 기업들보다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비율은 낮았고 대기업 투자 항목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료를 다시 보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다음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이노페이스의 수치들이 남아 있었고 그 숫자들은 제가 5년 동안 분석해온 다른 기업들과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제가 평가했던 기업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대부분 NASA 출신 인력을 강조했고 정부 프로젝트 경험을 신뢰의 근거로 제시했죠. 투자자들은 그 이력을 보고 안심했고 저 역시 그 기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노페이스에는 그런 이력이 없었어요. 대신 그들에게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반복 가능하며 검증된 숫자들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불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우주 산업을 평가해온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죠. 민간 우주 발사체 시장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구조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휴식 시간 동안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노페이스가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기업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접근 방식은 분명 기존 구조와 달랐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철학, 빠른 반복 주기, 내재화를 통한 비용 통제. 이건 스타트업의 민첩함과 제조업의 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구조였어요. 오후 발표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노페이스의 숫자들이 맴돌았어요. 발사 단가를 낮추려면 실험 횟수를 늘려야 하고, 실험 횟수를 늘리려면 비용을 통제해야 하며, 비용을 통제하려면 부품 내재화가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반복됐죠. 이 순환 구조는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기업은 많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컨퍼런스가 끝났을 때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노페이스에 대한 추가 자료를 찾아봤지만 많지 않았어요. 몇몇 한국 언론 기사와 기술 블로그 정도였죠. 그러나 그 자료들 속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반복 실험, 데이터 축적, 실패 허용 문화. 이들은 완벽한 첫 발사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10번째 발사, 20번째 발사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이 컨퍼런스에 처음 참석했을 때 민간 우주 발사체 시장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시장의 기준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을 통해 배웠고 그 기준을 절대적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오늘 오후 40분간의 발표는 그 기준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한국이라는 국가는 제 인식 속에서 우주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는 정체성 역시 정부 프로젝트 출신에 비해 신뢰도가 낮게 평가됐죠. 그러나 이노페이스는 그 두 가지 약점을 숫자로 보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력 대신 데이터를 제시했고
명성 대신 반복 가능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민간 우주 발사체 시장의 구조를 다시 계산하고 있었죠. 만약 이노페이스의 방식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이 시장의 판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와 기업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컨퍼런스장으로 향하면서도 여전히 어제의 발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력과 명성만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숫자가 말하는 것, 데이터가 증명하는 것, 그리고 반복이 만들어내는 신뢰.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이 시장을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 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이노페이스의 발표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모두 종료됐지만 귀국 항공편은 이틀 뒤였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 띄운 수치들을 하나씩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죠. 엔진 연소 시험 횟수, 부품 내재화 비율, 개발 기간 대비 실험 밀도. 숫자들은 여전히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찬 모임에서 저는 다른 심사위원 3명과 마주 앉았어요. 그들은 어제 발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미국 서부 기업의 재사용 로켓 계획, 유럽 스타트업의 정부 파트너십, 캐나다 기업의 북극 발사장 구상. 저는 커피를 마시며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노페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한 명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이르다고 했죠. 발사 실적이 부족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은 한국 민간 우주 산업의 구조를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대기업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죠. 세 번째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굳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시간을 쓸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반응들이 기술적 분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했죠. 그들은 이노페이스의 발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숫자를 계산해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한국이라는 국적과 민간이라는 정체성만으로 분류를 끝낸 거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유럽 현지에서 오래 알고 지낸 발사체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그는 독일 항공우주 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역시 이노페이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기술은 괜찮아 보이지만 신뢰를 쌓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신뢰는 무엇으로 쌓이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발사 성공 이력, 정부 프로젝트 참여 경험, 그리고 알려진 인물들의 존재라고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기준은 모두 과거를 근거로 한 것이었어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쌓인 실적만으로 판단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민간 우주 발사체 시장은 이제 막 형성되고 있었고, 과거 실적이 풍부한 기업은 사실상 소수에 불과했어요. 결국 이 기준은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저녁에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비교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3년간 분석했던 소형 발사체 기업들의 데이터를 꺼내 이노페이스와 나란히 놓고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미국 동부의 한 스타트업이었어요. NASA 출신 엔지니어가 창업했고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이었죠. 그들의 개발 기간은 5년이었고 엔진 시험 횟수는 총 12번이었습니다. 이노페이스는 3년 반 동안 24번의 시험을 진행했어요. 두 번째는 유럽의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대학 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개발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실험 주기는 느렸습니다. 6개월에 한 번꼴로 시험이 이루어졌죠. 이노페이스는 평균 3주에 한 번씩 엔진을 태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빠른 실험은 빠른 실패를 의미했고 빠른 실패는 빠른 개선을 가능하게 했죠. 세 번째 비교 대상은 캐나다 기업이었어요. 이들은 재사용 로켓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발표 자료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드웨어 시험 이력은 제한적이었어요. 대부분의 개발이 시뮬레이션과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이노페이스는 그 반대였습니다. 발표는 간결했지만 실제 하드웨어를 반복적으로 테스트한 기록이 명확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비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복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노페이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낭비가 없었고, 과장되지 않았지만 실험 밀도가 높았으며, 명성은 부족했지만 숫자는 일관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리스크도 분명했어요. 실제 궤도 발사 경험이 없었고, 국제 시장에서의 신뢰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자금 조달 구조가 공격적이지 않아 확장 가능성에 의문이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 불안은 이노페이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판단을 잘못 내린다면 제 분석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었죠. 저는 지난 10년간 민간 우주 발사체 시장을 분석해왔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왔어요. 그런데 이노페이스는 그 기준 밖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과거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기업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중 절반 이상은 이미 시장에서 사라졌거나 사업을 축소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기업들의 실패 원인을 하나씩 분석해봤어요. 첫 번째 기업은 기술은 뛰어났지만 개발 비용을 통제하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발사 일정을 지키지 못해 고객 신뢰를 잃었죠. 세 번째는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그 기업들은 모두 화려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죠. 그러나 결국 비용과 일정에서 무너졌어요. 저는 이노페이스가 그들과 닮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종류의 기업인지요. 이노페이스는 비전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대신 반복 가능한 구조를 제시했죠. 그들은 완벽한 첫 발사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0번째, 20번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마지막 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국 전 몇 시간 남은 시간이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이노페이스에 대한 제 분석 메모가 가득했어요. 저는 문득 제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암묵적으로 적용해온 기준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제 인식 속에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어요. 우주 산업에서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 정도만 알고 있었죠. 민간 기업이 이 시장에서 경쟁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이나 유럽 기업을 평가할 때는 달랐어요. 저는 그들에게는 가능성을 먼저 열어뒀습니다. 기술 검증 전에 이력을 신뢰했고 실적이 부족해도 비전을 높이 샀죠. 이 차이는 의식적인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이었어요. 저는 그 습관이 분석가로서의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노페이스를 본격적인 분석 보고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거였죠. 이건 확신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었어요. 만약 이노페이스가 실패한다면 제 판단도 틀린 게 되고, 만약 성공한다면 제가 지금껏 놓쳐온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증명되는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진행할 분석 절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노페이스의 기술 검증 수준, 자금 조달 구조, 발사 일정 실현 가능성, 국제시장 진입 전략. 이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해야 했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펀드 심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불안은 여전했어요. 그러나 그 불안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한 건 이노페이스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두려워한 건 제 분석 기준이 이미 낡았을 가능성이었죠. 민간 우주 발사체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과거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선택이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몰랐습니다. 투자 심사위원들이 제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예측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력과 명성만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 데이터가 증명하는 것, 그리고 반복이 만드는 신뢰. 이 세 가지를 외면한다면 저는 결국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뒤처지게 될 거였어요. 착륙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이노페이스 분석 보고서 작성 일정, 필요한 추가 자료 목록, 확인해야 할 기술 검증 항목들. 저는 이 작업이 단순한 기업 평가를 넘어설 거라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제가 믿어온 우주 산업의 질서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될 거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불확실성은 이제 제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만드는 긴장이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분석은 철저하게, 감정 없이, 오직 숫자와 논리로만 진행하겠다고요. 사무실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업계 뉴스레터에서 이노페이스의 이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첫 상업 발사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발사 예정일은 2달 뒤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그들이 제시한 일정표를 떠올렸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건 업계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국제우주산업포럼의 비공식 그룹 채팅에 관련 링크가 올라왔어요. 몇몇 심사위원들과 발사체 엔지니어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짧은 반응이었습니다. 빠르네요. 준비가 됐을까요? 지켜봐야겠네요.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지만 회의적인 톤은 분명했어요. 저는 댓글을 읽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노페이스는 더 이상 조용한 민간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검증 대상이자 비판의 대상이 된 거였죠. 일주일 뒤 유럽의 한 우주 산업 전문 매체에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민간 발사체 도전이었어요. 기사는 이노페이스의 기술적 접근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의문을 제기했죠. 궤도 진입 경험 부족, 국제 인증 절차 미비, 상업 고객 확보 불확실성. 기사는 노골적으로 실패를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뉘앙스가 분명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2번 읽었습니다. 기술적 분석보다는 구조적 우려가 중심이었어요. 이노페이스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보다 무엇을 아직 갖추지 못했는지를 강조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이런 종류의 기사를 과거에도 많이 봤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 할 때마다 등장하는 패턴이었어요. 그건 비판이라기보다는 책임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발사가 실패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라고 말할 수 있고, 성공하면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구조였죠. 저는 개인 작업 공간에서 이노페이스의 공개 자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발사체 사양, 엔진 시험 기록, 발사장 위치, 고객사 목록. 이 자료들을 토대로 저는 발사 성공 가능성을 재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적으로 이노페이스의 발사체는 검증된 설계 원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엔진 추력과 연료 효율은 소형 위성 궤도 진입에 충분했고 제어 시스템 구조도 표준적이었죠. 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많았어요. 발사 당일 기상 조건, 지상 통제 시스템의 안정성, 궤도 진입 단계에서의 연소 정밀도. 이 변수들 중 하나라도 예상을 벗어나면 발사는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민간 발사체들의 첫 발사 성공률을 떠올렸어요. 평균적으로 50%를 넘지 못했죠.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도 첫 시도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상회의가 하나 예정되어 있었어요. 투자펀드 심사위원들과의 정기회의였죠. 저는 회의 전에 이노페이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 심사위원이 먼저 물었어요. 이노페이스 발사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공유하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첫 발사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했죠. 다른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한국 민간 우주 산업 전체에 타격이 갈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첫 상업 발사의 실패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죠. 그건 그 국가의 민간 우주 역량 전체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우리는 발사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시점에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숫자는 이노페이스가 합리적인 구조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아직 없었고 신뢰는 형성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판단이 기술 평가가 아니라 제 안의 기준 선택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존 질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과거 실패한 민간 발사체 사례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2015년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첫 발사에서 엔진 점화 직후 폭발했습니다. 2018년 유럽 기업은 이륙 후 3분 만에 제어를 잃었죠. 2020년 일본의 민간 기업은 궤도 진입 직전 통신이 두절됐어요. 이 기업들은 모두 기술적으로 준비된 팀이었고 충분한 시험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사는 달랐죠. 저는 이노페이스가 그들과 다를 거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반복 실험을 많이 했어도 실제 발사 환경은 지상 시험과 완전히 달랐어요. 대기권 통과 시의 진동, 고도 상승에 따른 압력 변화, 우주 공간에서의 온도 관리. 이 모든 조건들은 실제 발사에서만 검증될 수 있었죠.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준비와 성공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고요. 발사 한 달 전쯤 또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 우주 산업 매체였습니다. 기사는 이노페이스를 한국 민간 우주 산업의 시험대로 표현했죠. 성공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실패하면 민간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노페이스의 발사는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과의 민간 우주 역량에 대한 평가이자 향후 투자 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었죠. 저는 발사 실패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이노페이스가 실패한다면 업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올 거였어요. 준비 부족, 경험 부족, 성급한 일정. 이런 분석들이 쏟아질 거였죠. 그리고 그 분석들은 한국 민간 우주 산업 전체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구조로 돌아가고 새로운 시도는 위험한 것으로 규정될 거였어요. 이 예측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구조의 일부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지난 10년간 그 기준을 따라 기업들을 평가해왔고 그 평가는 대부분 옳았어요. 그러나 그게 옳았던 이유가 기준 자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발사 2주 전, 저는 이노페이스의 최종 발사 준비 상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받았어요.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발사체 최종 점검 완료, 탑재 위성 장착 완료, 발사 시퀀스 시험 완료. 모든 항목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요약이었죠.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긴장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분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었죠. 저는 발사 당일 전날 밤 모든 자료를 다시 펼쳐놓고 검토했습니다. 엔진 시험 데이터, 발사 일정표, 기술 사양서, 고객사 계약서. 숫자들은 여전히 일관됐어요. 그러나 그 숫자들이 실제 발사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산뿐이었고 계산은 가능성만 보여줄 뿐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노페이스만의 시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가 믿어온 분석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죠. 만약 이노페이스가 성공한다면 저는 제 기준을 수정해야 했고 실패한다면 기존 구조가 다시 확인되는 거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오후 2시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발사 중계 링크를 준비했죠. 화면에는 발사대가 보였고 이노페이스의 발사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확신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순간이 제가 지난 석 달간 고민해온 모든 질문의 답이 될 거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계속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이 진행됐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실패 가능성은 여전히 현실적이었고 그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뿐이었어요. 발사 당일 아침 6시 저는 업계 뉴스 채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주요 우주 산업 매체들의 첫 화면에는 이노페이스 발사 소식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미국 기업의 재사용 로켓 시험 소식과 유럽의 새로운 발사장 건설 계획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검색창에 이노페이스를 직접 입력해야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아시아 매체와 소규모 우주 기술 블로그 정도였어요. 업계의 비공식 채팅방도 조용했습니다. 평소 새로운 발사가 예정되면 사전 분석과 예측들이 오가곤 했지만 이날 아침에는 달랐어요. 몇 명이 발사 시각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남겼을 뿐이었죠. 저는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업계는 여전히 이노페이스를 본격적인 경쟁자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구조였죠. 오전 10시쯤
발사 준비 상황을 담은 실시간 피드가 공개됐습니다. 저는 노트북과 태블릿 두 화면을 나란히 놓고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쪽에는 발사 중계 화면, 다른 쪽에는 비행 계획서와 기술 사양 문서를 띄워뒀죠. 저는 감정적인 기대나 응원을 배제하려 했습니다. 제가 집중해야 할 건 각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오차는 어느 정도인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지였어요. 발사 1시간 전부터 최종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연료 주입, 전자 시스템 확인, 기상 조건 체크. 화면에 나오는 정보는 간결했어요. 불필요한 해설이나 감정적 연출 없이 점검 항목과 완료 여부만 표시됐죠. 저는 이 방식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업 발사에 적합한 구조였어요. 과장된 서사보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했죠.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10초 전, 5초 전, 점화. 발사체 하단에서 불꽃이 분출되기 시작했고 구조물이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저는 초시계를 켰어요. 제가 확인해야 할 건 이륙 순간의 화려함이 아니라 각 단계의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첫 30초 동안 발사체는 예정된 각도를 유지하며 상승했습니다. 저는 비행계획서에 명시된 초기 추력 수치와 실제 속도를 비교했어요. 오차는 2% 이내였죠. 60초가 지나자 음속 돌파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화면에 속도 그래프가 나타났고 저는 그 곡선이 사전 시뮬레이션과 거의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2분쯤 됐을 때 1단 분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확인했죠. 1분 58초. 화면에 분리 신호가 떴고 발사체 하단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오차는 2초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기록했죠. 이건 단순히 계획대로 진행된 게 아니었어요. 지나치게 정밀했습니다. 3분이 지나자 2단 엔진이 재점화됐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했어요. 궤도 진입을 위한 최종 가속 구간이었죠. 저는 고도와 속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래프는 매끄럽게 상승했고 목표 궤도 진입 조건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었어요. 5분 40초 엔진 정지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계획서상 목표 시각은 5분 42초였어요. 오차 2초.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집중 때문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궤도 투입 확인이었죠. 발사체가 목표 고도에 안착했는지, 위성이 정상적으로 분리됐는지가 최종 검증 단계였습니다. 7분쯤 지났을 때 지상 관제소에서 신호가 왔어요. 궤도 진입 확인. 위성 분리 성공. 통신 정상. 저는 노트북을 덮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발사 성공 여부보다 중요한 건 이 발사가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느냐였죠. 저는 전체 비행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5분 42초. 계획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 다음 각 단계별 오차를 정리했죠. 평균 오차는 3초 이내였습니다. 이건 첫 상업 발사치고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였어요. 저는 과거 다른 민간 발사체들의 첫 발사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대부분은 계획 대비 10초에서 30초 정도의 오차를 보였어요. 일부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궤도 수정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노페이스는 달랐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고 예비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모든 단계가 정제된 흐름으로 진행됐어요. 이건 운이 좋아서 가능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노페이스의 개발 과정을 떠올렸어요. 3년 반 동안 24번의 엔진 시험, 3주 간격의 반복 실험, 실패를 전제로 한 설계 철학. 이 모든 접근이 오늘 발사의 정밀도로 증명된 거였죠. 그들은 완벽한 첫 발사를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대신 10번째 발사를 첫 번째처럼 준비했고 그 준비가 실제 첫 발사에서 작동한 겁니다. 업계 채팅방의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축하 메시지도 있었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한 번의 성공이 신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논조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노페이스를 운 좋은 사례로 분류하려 하고 있었죠. 저는 발사 비용 구조를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이노페이스가 공개한 발사 단가는 기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평균보다 30% 낮았어요. 처음에는 이 수치가 과장됐거나 정부 지원으로 보조된 결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발사를 보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부품 내재화, 빠른 반복 주기, 상업성 중심 설계.
이 구조가 실제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였어요. 저는 이노페이스의 다음 발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석 달 뒤였어요. 이미 고객사가 확정되어 있었고 계약서도 체결된 상태였죠. 그들은 첫 발사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발성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였죠. 저녁 무렵 투자 심사위원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노페이스에 대한 제 의견을 다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이 기업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실패 확률을 구조적으로 낮춘 거라고요. 그는 침묵했다가 다시 물었어요. 투자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하느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석 달간 제가 고민했던 질문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어요. 이노페이스는 한국이라는 국적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간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실패할 이유도 없었죠.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였고 명성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했으며 과거가 아니라 반복 가능성으로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컨퍼런스에서 처음 이노페이스를 봤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그들을 본격적인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NASA 출신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업 계열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이라는 이유로요. 그 판단은 기술 분석이 아니었어요. 습관적 분류였죠. 저는 우주 산업의 미래가 국적이나 이력에서 결정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사는 그 믿음이 틀렸음을 보여줬어요. 밤이 되자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펀드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였어요. 제목은 민간 우주 발사체 시장 재평가였습니다. 저는 이노페이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죠. 개발 기간 대비 실험 밀도, 비용 구조의 지속 가능성, 상업 고객 확보 능력.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발사체 기업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저는 제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과거 이력이나 국가 배경만으로 기업을 분류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 반복이 증명하는 것, 구조가 보장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신뢰할 거였죠. 이노페이스는 그 방식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줬고 저는 그 증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주 산업의 미래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반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일 아침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는 아마 놀랄 겁니다. 제가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늘 발사는 이노페이스의 성공이 아니라 제 기준의 변화였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질서만 믿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구조가 등장했을 때 그것을 습관으로 배제하지 않을 거였죠. 숫자가 증명하면 인정하고 반복이 쌓이면 신뢰하며 데이터가 일관되면 기준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배운 전부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